육개장 개통캐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많아서요. 바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오늘 정치인사 첫 소식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월요일에 청구가 됐고요. 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입장 발표와는 상관없이 법적 절차상 국회 표결은 진행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국회에서 11월 27일이죠. 그때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이후가 될 텐데 영장 실질심사의 결과를 전망해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발부된다라고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으나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기각될 거다. 이거 뭐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상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발부될 가능성을 한 52,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의 핵심 쟁점이 추경호 당시의 원내대표가 회의 장소를 계속해서 옮겼던 그 자체가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인지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기각 가능성이 한 49% 이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실과 국회 쪽의 분위기를 쭉 살펴봤더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주위에 이제 친한 의원들에게 야 특검 조사 받으러 갔더니 이거 상당히 조금 허술하다. 별로 뭐 나를 압박할 만한 그런 질문 내용이 없었다. 옛날에 내가 상임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본회의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윤석열과 당신은 무슨 관계지 이렇게 쭉 소설식으로 나열로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당신이 그날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거 아니야? 대통령실에 짜고 뭔가 하냐? 이런 것들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는 당당하게 내가 불체포 특권에 임하고 또 당연히 기각될 것 같다.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특검에서 조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그게 반드시 특검이 뭔가를 지금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결정적인 뭔가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그렇게 하셨는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당직자를 5명 뭐 휴대폰 압수해가지고 뭐 검토를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가 나와가지고 추경호 대표가 당황해서 뭔가를 해명하려고 시간이 오래 길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뭐 취재를 좀 해보니까 거기서도 뭐 별로 나온 것이 없다. 그래서 추경호 대표가 이렇게 길게 동안 진술조서를 본 거는 너무 옛날 거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쭉 스토리를 만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본인이 과거 기억도 살리고 변호사랑 상의해가지고 해명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다. 주위의 의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결정적으로 법정에서 네. 사실은요 하면서 특검이 뭔가를 제시하지 않는 한 현재 스코어상 이거는 추경호 대표가 좀 생각대로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특검이 뭔가 핵심적인 카드가 없는데 영장을 쳤을까? 이런 시각들이 많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목이 메세요? 왜 이렇게 기각될 것 같으니까 목이 메시는 사안이 거예요? 워낙 중대하니까 저는 뭐 제 예상이 워낙 법조계랑 많이 틀려서 전문가들에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특히 특검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들에도 물어보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큰 건 맞는 것 같다. 혹시나 특검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때까지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을 확보하거나 또는 확보했는데 현재 정말 극비로 하고 있다. 그러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전문가들 의견은 좀 더 많다 쪽에 가는 것 같아요. 증거인멸 우려는 확실히 있죠. 왜냐하면 당시 7명의 의원이 추경호 의원과 함께 있었고 이들에게 회유나 설득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왔을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판사가 형사법적으로 보기에는 혐의를 다툴 수 있다. 네. 소명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뻔히 이분이 그랬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내려와라. 이거는 친한계도 같이 내려와라. 의결정족수를 빼려는 의도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의도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이 그냥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 형사법적으로 아니야 너 그러려고 했어라고 해서 인신구속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도성 여부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는 팩트니까 그 통화 내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뭔가 요청을 했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런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게 의도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방해했다. 의원들의 그 표결을 방해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지가 관건인데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는 표결 참여 불참 자체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시각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정치적 판단하고 법적 판단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적으로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어떻게 투표 참여를 안 했느냐 또는 그 장소에 있었는데 한 1분만 가면 되는데 왜 투표를 안 했느냐 당사자도 뭐 그런 얘기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형사법적으로 이거를 투표 방해를 해서 범법자로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쪽은 그 통화 자체를 역으로 본인이 억울하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화 받은 다음에 그 의원들 모임 장소를 국회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논리에 따르면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아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혐의가 소명이 돼야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해석에 의한 것을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하기는 굉장히 무리다. 이런 해석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예,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하고 짜고 쳐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지시하면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원내 행정실의 관계자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표결을 방해하라고 하니까 의원들을 좀 빼자. 이런 명백한 증언이나 아니 문자, 녹음이 나오지 않는 한 제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하면 네 판단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해했다면 네. 이두 가지로 분류해서 봐야 나는 될 방해 것 안 했어요. 나 내년 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표결에 참여 안 한 거는 본인 자유니까 네. 하나 별개고 대신 다른 의원들의 원내대표로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면 이거는 이제 내란의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방해했다. 그거는 범법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의원들의 그걸 방해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내란이 계속 유지되게끔 불법 계엄이 유지되게끔 한 거기 때문에 될 수가 있는 거. 근데 본인 표결에 대해서는 그거야 뭐 본인 자유다라고 판단할 수 아니 있겠죠. 잠깐만요. 그 제가 추경호 대표를 옹호한 건 아니고 네. 제 옹호한 입장이고. 것 같아서. 아니 그건 그건 하려고 아니고. 그랬지. 저는 옹호할 뭐 뿐은 정치적으로 아니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의원들도 상대 의원들도 맞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 표결을 방해하려고 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게 했고 그냥 은연중에 눈빛에 표결하면 안 되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나도 내 판단으로 나도 그냥 안 들어간 건데요. 그럼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근데 기준점이 있잖아요. 뭐예요?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상사태가 됐을 때는 각 당의 의원들을 본청에 대기시키는 게 기본이에요.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하진 않잖아요. 특히나 이 상황이 비상상황이다. 그랬을 때 왜 4번이나 장소를 변경했느냐. 그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판사들이 볼 부분들은 그 한덕수 전 총리와 7분 통화를 했고 윤석열과 2분인가 통화를 했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추경호 의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계속 본인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동안 무슨 말을 했겠어요? 설명을 했다고요? 윤석열이 그런 스타일일까요? 당장 지금 내가 해야 되니까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네 하는 거고 결국에 추경호 의원은 지금 주장한 바는 내가 무능하다. 나는 무능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무능함을 처분할 거냐 이런 주장일 뿐이에요. 하지만 재판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면 그 국무회의를 거쳐서 비상계엄과 불법계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한덕수와
그다음에 그 실행자인 내란 우두머리와 직접적 통화를 한 당시의 원내대표가 그 같은 행위의 동기가 계엄에 대한 동조가 아니고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궁예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21세기 근대 사회에 의혹적인 정황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게 혐의를 입증하기를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예.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는 추경호 의원이 유죄라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게 민주당 논리는 당 원내대표가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 이건 당 차원의 위헌 행위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정당 해산을 압박하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가담했다면 이렇게 전제를 까는 거니까 그 뒤에 말은 들으나 마나죠.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교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고 예를 들어 정당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누가 할 것이며 요건은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대표 정도면. 정당 해산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 해산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의 구성, 목적, 활동 이런 것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 근데 그게 현재 상태여야 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당시에 원내대표 등의 행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정당 해산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저희 당이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그냥 구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사실상 유죄라는 건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소가 돼서 그게 불구속 기소든 구속 기소든 기소가 돼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정당 해산 깜이다. 정당 해산을 검토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뭐가 나올지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는 없고 정치적 수사다. 다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법률가로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이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차라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이 구속이 되고 이게 유죄가 확정이 돼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맡길 수 있는 정당 해산의 위치까지 가는 게 나아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 구속영장 기각돼야 한다 이런 입장은 국힘 그 해산론을 막기 위해서라고 봐야 돼요?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서영주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법적 판단의 여부를 완전히 바꾼다. 원칙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불리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틀어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할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저희 당이 해산되는 게 낫냐? 말이 됩니까? 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지금 민주당 일부 지도부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정치 공세죠. 정치 공세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당을 만약에 정당 해산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유통일당이 먼저 해산돼야죠. 왜냐하면 훨씬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 있고 계엄 이후에도 옹호했던 그건 당 전체가 옹호했던 당입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정당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산다기보다는 정당은 심판에 그 선거의 심판을 받는 게 맞고 그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돼서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다른 의원들이 계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걸 막았다라면 다른 의원들은 참여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홍준표 정치 공세인데 예. 사실은 이 정치 공세가 저는 국민의힘의 구구의 목소리를 더 높여주는 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불안감을 갖고 사실 장동혁 대표도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강성 지지층 집결을 그렇죠. 끌어내고 그래서 있다. 굳이 여당인데 그걸 유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여쭤보고요.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의 자발적 해산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단 논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잊지 마. 나 정치하고 싶어. 그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우리 보수우파 재편하자. 본인 메시지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대부분 다 동의를 했어요. 네.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직 뭐 당대표고 대선 후보기도 하셨고 대구시장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좀 정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구성원들과 보수파 진영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선을 넘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또 화제가 됐던 한 장면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18 민주묘지 참배하러 갔다가 심한 저항에 맞부딪히면서 얼마 만에 이제 발길을 돌렸잖아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왜 갔나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갑자기 왜 갔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가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려고 해도 전제 조건이 전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다들 어리둥절하셨다 이거잖아요.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광주라는 곳이 갖고 있는 그 감정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엄중하냐를 안다면 이번 계엄 80년 계엄 말고요. 이번 계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그것에 변화 없이 그냥 무작정 가면 어떡하느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안타까운 게 20년도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호남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계현 대표,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묘역에 갔어요. 그때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노력을 다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는 장면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당대표가 광주를 갔는데 환영은커녕 옷이 뜯길 정도로 반발을 샀다. 이 부분은 정말로 안타깝고 너무나 아까워요. 그동안의 노력들이. 그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던 이유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면서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최근에 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와서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도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나 해명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항의를 하고 계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과한 적은 없지 않나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어떤 입장을 밝혔다라고는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이 탄핵 반대입니다. 일부 지난번에 김용태 그 혁신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자라고 했는데 안 바꿨어요. 그게 그 자체가 입장인 거예요. 계엄은 잘못됐으나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윤석열 내란 수계를 면회한 게 그냥 면회한 게 아니라 눈물의 면회를 했습니다. 5분 동안. 눈물의 면회. 그리고 뭉쳐 싸우자. 그리고 광주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면회에 대한 답변 중에 이 면회가 면회 뒤에 뭉쳐 싸우자는 말은 5.18 정신과 부합되는 것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걸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건데 무슨 지금 광주 시민은 느낌을 갖냐면 집안에 정말 한 100일간 씻지 않은 악취 그냥 구정물을 그 뒤집어 쓰고 온 거예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온 거예요. 최소한 방문을 하려면 몸을 씻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란의 불법 계엄의 악취를 그대로 안고 와서 뭔가 얘기를 하자는데 그 얘기가 통합니까? 같이 있기 힘드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다음 달 방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장동혁 대표가 예. 그 몸에서 나는 내란의 악취를 씻을 수만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할 것이다. 이거 본인 스스로부터 국민의힘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이건.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냥 갑자기 어떻게든 생각이 나서 다른 의도는 없고 정말 우리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러 갔다라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소영주 소장님 말대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계엄과 내란, 윤석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게 먼저죠. 입장 선회가.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갔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 그런 말을 빼고 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꾀와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꾀와 욕망.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건 악의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찍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이용하려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전 무조건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악의적이거나 그래서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달에도 만약 가게 되면 호남에서는 그냥 무시 전략을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사진 찍어주지 말고 예. 그냥 플랜카드만 옆에 내란에 계엄에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 생각은 바꾸시고 오는 겁니까? 그냥 요 정도 플랜카드가 사진에 찍히게
참배하는 사실을 지키게 하고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지금 한 행보다라고 한다면 너무 아무 준비 없이 간 거고 지금 절레절레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뭐 정밀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은 좀 즉흥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서영주 수장님이나 박성태 실장님이 한 비판에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광주의 일부 이제 시민 단체 분들이 그렇게 좀 반대를 하고 몸싸움을 한 거잖아요. 그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반성을 하기 위해서 참배하러 갔는데 그렇게까지 쫓아낼 일일까? 일단은 참배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앉혀놓고 당신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신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당신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가르침을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18 정신과 광주 정신이 그냥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우리랑 다르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와 생각과 판단이 다르니까 여기서 참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기 발걸음 들일 수도 없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광주 정신 5.18 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5.18 정신을 얘기를 해서 물론 그런 의견도 있죠. 근데 5.18 정신이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사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설교하고 교화하는 그런 게 5.18 정신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사실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표본적인 스탠다드한 어떤 광주에 대한 자세다.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국민의힘이 5.18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하고 와서 무릎 꿇고 그 나이 드신 분께서 어떤 그런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장동영이라는 분은 나이도 젊지만 그가 했던 행동들 하나도 반성 없이 왔다는 건 이건 모욕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고 5.18 민주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쿠데타 때문에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감정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항의를 받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작 호남이라는 이 중도 외연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냐. 뭐 이렇게들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 장동혁 대표를 막 지지하는 분들 중에 강한 의견을 내시는 분들 중에는 거길 왜 갔냐고 또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광주를 가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얻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얻은 게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쪽을 다 중도와 뭐 소위 말하는 좀 강한 보수 세력 둘 다를 가져가기 위한 행보를 양립해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패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를 어떻게 갑니까? 알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저격과 설전이 오갔습니다. 시작점을 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에 돌입하는 상황이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은 어쨌든 그 말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판이 재개되면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발언은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를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주말에 에이펙 끝나자마자 재판중지법 발의 이슈 때문에 여권이 막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권의 의도를 알아버린 거잖아요. 뭐라도 하면 하겠다. 재판중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라도 재판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든 재판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게다가 재판중지법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강훈식 비서실장은 법원에서 재판을 재개하면 다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다른 조치. 그 다른 조치가 뭡니까? 사법부가 자 이게 우리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진행 중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정치적 합의 없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합의 없음을 가지고 후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법으로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민주당은 자꾸만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보이니까 그 방법 중에 그럼 뭐가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국민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과연 정말 법원을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압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난번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법원 행정처를 없애면서 압박을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법부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그건 개헌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개헌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 예. 그것도 라면이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안 하잖아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작년 9월에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그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계엄 가능성을 거론을 했을 때 네. 정확한 근거가 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기문란이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발언을 했던 것들이 요즘 다시 이게 밈처럼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되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죠. 어떤 근거를 재판 갖고 얘기를 중지법 하냐. 이슈를 꺼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 중에 그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거는 어느 정도 논리적 뭐 정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일단은 긁혔죠. 저는 그 뭐 민주당 민주당이 의원들이 긁혔지. 과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불법 비상계엄이 있은 뒤에 가장 먼저 위헌 위법적이라고 했고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여야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강한 표현들을 한 거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 또는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이 뭐 목숨 구해줬다 이러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일부 감정적으로 긁혀서 그래 그럼 나도 긁어봐 이게 하나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거라고 봐요. 한동훈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어떻게든 국회를 입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원내도 아니고 지도부도 아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방송 인터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이죠. 본인을 여당의 대립점으로 부각시키려는. 그런데 저는 뜬금없다고 봐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조희대 청문회나 어쨌든 여당이 좀 비판을 받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묻어갈 수 있지만 에이펙 이후에 뭐 여론조사도 좋아졌고 에이펙에 대한 보수 쪽에서도 성과가 좋은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할 거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근거 없는 얘기고 뜬금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중에서도 개혁 보수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지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심과도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갑작스러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건 아니다 싶고 앞서 이제 재판중지법 얘기하셨는데 그 조치라는 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미 얘기했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도 금지된다고 보고 있고 이미 재판중지법은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바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돼요. 만약에 재개되면 물론 뭐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조치는 그거로 보는 게 맞아요. 재판중지법 그냥 통과시키겠다. 그럼 법적으로 중지된다. 이 얘기이지 그거를 계엄과 연계시킨 거는 무리한 연계다라고 봅니다. 그 왜 그 계엄 얘기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 2월에 책이 나왔을 때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죠. 대선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조기 대선이 벌어져서 그러면은 본인 재판 자체를 없애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처벌 규정 개정도 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배임죄 폐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예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배임죄 폐지한다면서요. 그것도 뭐 기왕에 소급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까지는 그냥 가고 앞으로만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예상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조치가 재판 중지법이다? 그러면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게 논리가 안 맞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논리가 안 맞는 네. 게 좀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계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게 안 되면 계엄할 거다. 계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은 망상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의석수가 부족했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럼 협치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요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어요. 계엄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물론 민심이 돌아서겠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계엄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저는 강원식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을 이미 대통령실에서 멈춰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예를 들어 재판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헌재의 84조를 묻겠다는 겁니다. 이 소추가 과연 진짜 지금 현재의 재판까지도 포함이 되는지 그건 이제 헌재의 시간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받겠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국민의힘의 일부 그 구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실망스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나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인 거예요. 예. 저는 사실상 5년 뒤에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건 좋으나 사실 임기 중에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지금 이미 사법부가 84조를 준용해서 재판을 중지해놨는데 이거를 끄집어서 개헌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무리수죠. 한동훈 5년 전 대표가 원론적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대통령실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동혁 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이게 대여 공격의 어떤 시너지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들 보던데요. 한동훈 대표가 저런 얘기 하면은 당에서도 좀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묵묵부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떠들어라. 우린 당신 신경 안 쓴다. 비판도 안 하고 우리 동조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한다.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개인적인 전 사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가 바뀌어야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본인과 좀 불편하고 본인과 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손잡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맞는 말씀에 하나 더 붙이면 그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광주에 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참석조차 최고위원 중에는 양양자 최고위원만 가신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대다수의 의원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느낌. 아니 그럼 국힘 주류들은 도대체 누구 지원하는 이유가 거예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눈치만 보고. 그러면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로 입성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구도 속이라면 공천은 힘든 거 아닌가요? 이제 가까워지는 기간이 좀 있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내년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요. 네, 시간 네. 많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유감인 건 예.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정말 입에는 담아서는 안 되는 얘기를 갖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의 계엄 상황에 대해서 네. 인신 공격성 발언이 나오면서 그런 게 또 논란이 되고 거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얼굴이 하얘져서 겁을 먹어서 우리가 불쌍해서 살려줬던 이런 말은 그 전혀 사실과 다를 뿐더러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 중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거 막겠다라고 여당 소속 지도자급 인사 중에서 제일 처음 얘기하고 이거 몸으로 막았던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 찬성을 안 했으면은요. 지금 대통령 계속 윤석열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없습니다. 그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의 공격 가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 나빠요. 그러니까 전 장 소장님 말씀도 맞다고 보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과하게 긁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예를 들어 시사 프로그램에서 주제에 종종 등장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긁는 의원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주제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으로도 그렇고 많은 또 그 지지층 내에서도 대선 주자로 생각하는데 왜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지 작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여러 게 사람들이 뭐라고 문제입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긁는 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이 긁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정치인이라면 저희도 뭐 댓글에 많이 긁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툭 하고. 근데 거기에 계속 반응하는 거는 반응했어요?
대선 주자급으로서는 아니, 뭐 저는 SNS에 그럴 조금 필요는 아니다. 썼고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7, 8명의 조국 신당 의원까지 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국회 들어오게 아시잖아요. 했다는 정치 동- 공세잖아요. 그냥 정치 그게 무슨 공세인데. 정치예요? 그냥 거짓말이지. 사실관계는 그냥 명확하게 밝혀놓고 규정을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아무 반응 거기에 보이지 사실관계 않는 거는. 밝히고 규정하고 아닙니다 하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사실 계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 계엄령 얘기를 했던 거는 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약간 반은 긁혔다라고 보는데 그런 거는 좀 굳이 긁힐 필요가 지금 있냐 계엄령 얘기한 거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서 거기에 반응한 걸 섞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제 해석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긁혔다는 건 근거해서. 무슨 부분이냐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나가서 박 실장님 좀 긁을게요. 참으세요. 많이 저기 오른 왼쪽 어깨 쭉지로 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시선을 네. 좀 옮겨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럼요. 제가 소영주 정청래 소장님께 대표 질문을 시간 많아요, 드렸는데 지금? 아니, 굉장히 원론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너무 많아. 끝나셔가지고 조금 아쉬워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면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이른바 친명계 인사가 공천 배제된 것을 두고 뒷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진짜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여당 내 분위기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부산 시당위원장 선거였죠. 맞습니다. 예. 지원자가 4명이었는데 3분이 부산 지역의 지역위원장이었고 한 분이 이제 전 시의원 출신이에요. 근데 일단은 2명을 올렸고 2명을 컷오프를 시켰어요. 근데 지역위원장 중에 유일하게 컷오프된 분이 유동철이라는 분이고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18호로 인재영 입한 분입니다. 네. 부산 쪽에서는 시민운동을 30년을 했고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기본 사회에 대한 설계를 해서 부산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로 키우려는 당의 어떤 결정이 있었던 분이죠.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이고. 근데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부분은 본인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굉장히 억울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지역위원장 3명 정도가 경선을 해서 부산 지역에서 겨룰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걸 조강특위에서 여러 가지 면접 과정에서의 판단을 가지고 컷오프를 시켰다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그냥 억울한 어떤 컷오프 그러니까 경선 못 치르게 하는 건 없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선택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펼치겠다 했는데 그 장을 막았다는 첫 번째 케이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첫 번째는 뭐 유감이라고 정청래 대표도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가 이제 확장되는 게 이 시도위원장 컷오프뿐만 아니라 최근에 재판중재법 추진과 관련돼서도 뭔가 명청 갈등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람들은 거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고 있는 근거들이 뭔가 쌓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건데 그거는 실상이 어떤 거예요? 저 솔직히 이 명청 갈등이 정말 제가 얘기할게요. 멍청한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해. 왜 박 실장님 그러냐면 보고 제가 하라고요. 얘기할게요. 넘겨. 제가 그래요. 네. 우리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돼요. 네. 보호해야죠. 실장님 말씀하세요. 보호해야죠.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가 일단 위험하다고요? 갈등이요. 왜냐하면 예. 명청 갈등이 지방선거 시도당 위원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공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명이냐. 물론 친명 안에 친청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약간 결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도당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 사람들을 지방선거에 많이 심느냐 그리고 사실 그걸 떠나서 누가 많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네. 어떻게 지방선거 공천이 이루어졌냐를 보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세가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문제가 됐던 부분도 제가 보기에도 그냥 명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컷오프를 시키려면 확실한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력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러면 내부에서 들은 얘기도 이쪽 저쪽에서 시도당이 부산시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쪽 저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갈등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강훈식 실장이 직접 나서서 재판중지법까지 브리핑을 한 건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종민 앵커님, 제가 시도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때 왜 중요한 자리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시도당 위원장이 예를 들면 부산시예요. 그러면은 부산시에 뭐 부산시장이라든지 거기 구청장이라든지 시군구 의원 공천을 하잖아요. 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어요. 공천관리위원하고.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부산시당 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쪽 지역은 그냥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도당 위원장 문제가 이렇게 좀 불거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명청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하대요. 특히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수준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당은 락을 부르고 대통령실은 발라드를 부르는 장르 차이다라고 하는데 네,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게 아니고요. 감독이 그 수영 선수에게 야, 너 수영 시합 나가려면 너 수영복 입고 나가야 돼라고 했는데 그 수영 선수가 싫어. 나는 나 야구 좋아하니까 나 야구복 입고 수영 시합에 나갈 거야.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르가 다른 거 아니에요. 화음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대단히 심각하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지금 눈치 보고는 있지만은 그 대통령실에서는 네. 아이, 사람이 바뀌겠냐. 우리가 하여튼 망원경과 현미경을 다 동원해서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다 살펴보고 있다. 아니, 그런 쪽에 있죠. 장 소장님 말씀을 듣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저에게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렇게 부글부글한 건 전혀 아니다. 그래요. 전혀 아니다라고 하고 약간의 조금 달라요. 우리가 취재하는 그 얘기를 제가 좀 전해달라고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부글부글은 전혀 아니다. 부글부글은 아니에요. 네. 완전 부글부글은 아니고 뽀글뽀글이에요? 일부 조금 곱지 않은 부글부글 시선은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를 도와서 대표를 만들었고 사실상 본인도 이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청 갈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당연히 없다고 얘기해야 되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했다가는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있어요. 백번 양보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뿐더러 명청 갈등은 현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원 게시판을 보면 사실 김어준 씨 쪽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붙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마이크 꺼버리세요. 아니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 마이크 꺼. 아니 근데 예. 저는 공당이 기본적으로 위험하더라도 현상이라든지 팩트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이게 건강한 쪽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묻어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장경태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락이고 발라드라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은 락 발라드를 듣고 싶어해요. 그게 훨씬 더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예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니 왜 그러냐면 근데 이게 완전히 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그러니까 좀 도와드리려고 해도 전혀 먹히지가 않는데 아니, 그래서 용기 있는 분이에요. 예. 알게 되실 분이에요. 아니 용기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부인하지 말고 이걸 묻어두고 맞아요. 뭉개면 예, 우리가 이 현상 자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이거를 진화하고 조율을 하면 이거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제가 그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애정을 깔고 이제 조언을 하신 그래, 건데 애정이 있어서 그래서 얘기하고. 이제 차기당 대표가 김민석 총리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쭉 알아봤는데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시장은 뭐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총리 오래 하고 싶은데 뭐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냥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여권 분위기를 보면 김민석 총리가 준비는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 뭐 당대표? 서울시장보다는 당대표 쪽에 기운 것 같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제가 대통령실도 물어보니까 뭐 대통령은 아무 그런 부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입장이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 권력이 누구 가냐의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 자리에 누가 갈 거냐 민주당에서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명청 갈등이라고 흔하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포스트를 노린 갈등인 거죠. 그래서 누구 쪽이 될 거냐 이거기 때문에 다음 전당대회 또 그 앞에 있는 지방선거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데 김민석 총리는 어쨌든 전당대회 쪽에 아무래도 당대표가 되면 그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당내 지지 기반을 넓힌 데는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권력 투쟁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이죠. 취임 100일 원래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않고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 활동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 이거는 뭐 이런 갈등들 배경을 염두에 두고 몸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를 주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면 본인도 체면도 상하고 그러니까 유기견 딱 가면은요. 유기견들의 눈빛이 어때요? 되게 좀 불쌍하고 침울하고 꼬랑지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념을 좀 쳐서 얘기를 하면 대통령께 꼬랑지를 내린다. 그런 이미지를 꼬랑지는 아니죠. 꼬랑지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명청 갈등의 조짐이 보이니 중재자로서 본인이 스스로 수습하겠다. 그 왜 하필 유기견 보호센터겠냐고요. 그거 거기 꼬랑지를 내리는 가기견 그 강아지들과 함께 뭐 그렇게까지 또 생각 안 해봤는데. 양념을 제가 좀 쳐서 얘기를 한 건데 너무 많이 네. 쳤네. 근데 이렇게 100일이나 지나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서영주 소장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갈등이 정말 있다. 그다음에 소장님 말씀대로 생각보다 갈등이 좀 심해요. 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럼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까? 이런 반문이 나온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네. 이렇게 정권 초반에 여권 내부에서 당대표가 대통령을 도와준다는 인상을 전혀 주지 못하는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처음 봤어요.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이 많다.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이 사그라드냐, 비화되냐, 앞으로 내년 지선에서 어떤 부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공천 문제죠. 거기 시도당 위원장이나 시도당 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당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고 자꾸 서 소장님하고 박 실장님이 이제 취재원을 동원해가지고 제 말을 반박을 하는데 명천 갈등이 뽀글뽀글 수준이면 이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등판 안 해요. 그렇죠. 강훈식 비서실장 표정 봐보세요. 그때 표정. 얼마 전에 있었던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변하던 그 표정으로 대단히 심각한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제발 대통령 좀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라고 공개적인 경고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글보글 수준이에요. 저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부글부글 있는 것 수준. 같고 보글보글 정도로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어디가 더 민심에 부합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광고 들으시죠. 육개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서영주, 박성태, 윤희석, 장성철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